여러분, 오늘은 조금 이상한 장면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가 반세기 넘게 앞으로 30년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말해온 기술이 있습니다. 늘 미래였습니다. 늘 연구 중이었고 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핵융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래된 농담이 갑자기 웃을 수 없는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자들만 핵융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기를 사겠다고 계약했습니다. 구글도 계약했습니다. 월가의 막대한 자본이 이 판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예 상용화 시한을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박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핵융합이 드디어 연구실 밖으로 구경삼아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AI 시대가 핵융합을 오늘 당장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언젠가 쓰게 될 낭만적인 꿈의 에너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GPU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기존 전력망이 완전히 한계에 부딪히면서 핵융합은 있으면 좋은 기술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로 끌어와야만 하는 유일한 생존의 자물쇠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절체절명의 분수령입니다. 시장을 뒤흔든 진짜 변화의 시계를 잠시 2022년 12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NIF. 거대한 실험실 한가운데 조그마한 연료 캡슐 하나가 놓입니다. 그리고 무려 192개의 초강력 레이저가 한순간에 그 작은 표적을 때립니다. 결과는 전 세계 과학계를 말 그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투입된 레이저 에너지는 2.05메가줄. 그런데 핵융합 반응에서 튀어나온 에너지는 무려 3.15메가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통제된 핵융합 실험에서 넣은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밖으로 뿜어져 나온 겁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공식적으로 핵융합 점화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핵융합은 늘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태양을 지구 위에 만드는 기술, 멋있죠?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늘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는 도대체 언제 쓸 수 있는데? 바로 그 질문에 거대 자본과 빅테크들이 정면으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민간 핵융합 기업 헬리온 에너지와 세계 최초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목표는 2028년 핵융합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곧바로 데이터 센터에 꽂겠다는 거였습니다. 연구실에서 우리 성공했습니다 라고 논문 쓰는 것과 기업이 직접 좋습니다, 그 전기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계약서에 조 단위 도장을 찍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글이 곧바로 참전했습니다. MIT에서 분사한 핵융합의 최강자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 CFS와 손을 잡고 대규모 전력 확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인 2026년 7월 말 CFS는 단 한 번의 투자 유치로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또다시 쓸어 담았습니다. 창립 이래 누적 투자금만 무려 4조 원에 달합니다. 전 세계 핵융합 사상 최대 규모의 쩐의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미쳤다고 이 거대한 돈을 부을까요? 아닙니다. CFS는 이미 미국 최대 전력망에 발전소를 연결하겠다는 공식 접속 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상용화 발전소 가동 시점을 2030년대 초반으로 잡고 실제 건설 공정에 돌입한 겁니다. 헬리온 에너지 역시 워싱턴주에서 핵융합 발전시설 운영에 필요한 방사성 물질 및 대기 배출 관련 세계 최초의 규제 라이선스를 공식 획득했습니다. 연구 성공, 전력 계약, 부지 확보, 그리고 상용화 규제 통과까지 퍼즐의 조각들이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핵융합을 2030년대 중반까지 상업적으로 완전히 배치하겠다는 전략 로드맵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반응이 되느냐를 따지던 시대는 끝났고 국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이 거대한 발전소를 어떻게 빨리 찍어낼 것인가라는 공장의 싸움으로 완전히 판이 넘어간 겁니다. 결국 주식 투자로 진짜 돈을 거머쥐려면 남들이 아직도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라며 방심할 때 그 이면의 밸류체인을 꿰뚫어보는 금융지능, 즉 깨어있는 금융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투자자의 시선은 아주 명확합니다. 핵융합이 완성된 산업이 아니라고 해서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승리하든 지구 위에 인공태양을 가두고 발전소를 지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핵심 장비와 소재를 쥐고 있는 기업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별의 온도를 고스란히 버텨내야 하는 초전도 자석, 영하 수백 도의 극한을 유지하는 극저온 설비, 초고온 플라즈마를 가두어두는 진공용기, 그 엄청난 에너지를 실생활의 전기로 바꿔주는 정밀 전력 변환 장치, 방사선과 열을 견뎌내는 특수 소재와 철강, 그리고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곳을 완벽하게 제어할 원격 정비 로봇까지. 결국 핵융합의 끝은 눈먼 테마가 아니라 가장 정밀하고 무거운 실제 공장과 공급망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이 판에서 세계적인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 그리고 전 세계가 힘을 합친 국제 핵융합 실험로인 이터 프로젝트를 거치며 플라즈마 제어부터 초전도, 극저온 기술까지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수십 년의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기를 선점하고 구글이 조 단위 자금을 붓고 미국 정부가 상용화 로드맵을 짓밟듯 밀어붙이는 지금, 이 거대한 인공태양의 시대가 열릴 때 대한민국 국경 안에서 실제 주문서가 날아올 수 있는 진짜 배기 핵융합 수혜주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시장이 아직 모든 진실을 눈치채지 못한 지금, 그 거대한 길목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지금 바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주식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비츠로테크입니다. 여러분, 핵융합 관련주라고 하면 보통 이름에 핵융합 한 글자만 걸쳐 있어도 시장에서 바로 테마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K스타와 이터 현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이 회사가 핵융합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융합이 열리면 위로 먹고 원전 해체가 열리면 아래에서도 먹는 구조, 말 그대로 더블 모멘텀입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 그리고 전 세계 7개국이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이 거대한 장치들 안에는 수많은 핵심 부품이 들어갑니다. 플라즈마 온도는 1억 도씨를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즈마와 직접 맞닿거나 가까이 있는 부품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열과 입자 충격을 버텨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텅스텐 대면제와 디버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핵융합로 안에서 가장 뜨거운 열과 불순물을 받아내는 방열판이자 배기구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비츠로넥스텍은 바로 이 디버터와 텅스텐 대면제를 실제로 제작해왔습니다. 여기에 초전도 코일로 수십 킬로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주는 버스바, 피드스루, 그리고 ICRF와 MBI 같은 플라즈마 가열 장치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핵융합이 상용화되려면 단순히 플라즈마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플라즈마를 오래 유지해야 하고 열을 버텨야 하고 초전도 자석에 안정적으로 전류를 넣어야 하고 계속 가열해야 합니다. 즉, 핵융합의 핵심은 결국 극한 환경을 견디는 실제 하드웨어입니다. 비츠로테크는 이미 그 하드웨어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 한국전력기술은 비츠로테크, 비츠로넥스텍과 이터에 발주를 했고 방사성 폐기물 플라즈마 처리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한국전력기술이 밝힌 내용을 보면 비츠로테크와 비츠로넥스텍은 최근 3년 동안 이터 프로젝트 기자재 공급 사업에서 약 500억 원 규모를 수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터 관련주입니다가 아닙니다. 실제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에서 돈을 벌어본 회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회사에서 더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봅니다. 바로 원전 해체입니다. 여러분, 원전은 지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발전을 끝낸 원전은 결국 해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금속, 콘크리트, 필터, 배관, 온갖 방사성 오염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그냥 땅에 묻을 수는 없습니다. 부피를 줄이고 안정화하고 오염물질을 분리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츠로테크가 가진 플라즈마 처리 기술이 바로 이 영역에 들어갑니다. 회사 사업 보고서에도 원전 운영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사업을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꽤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핵융합에서는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돈을 벌고 원전 해체에서는 플라즈마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돈을 법니다. 앞으로 열리는 에너지와 문 닫는 에너지 양쪽에 동시에 걸쳐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비츠로테크의 가장 큰 차별점 중 하나로 봅니다. 핵융합만 보면 아직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터가 완성되고 데모가 나오고 상업발전소가 실제로 지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는 전혀 다른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기존 원전이 수명을 다하면 해체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장은 별도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핵융합이라는 장기 성장 모멘텀과 원전 해체라는 또 다른 현실적인 산업 모멘텀이 동시에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핵융합 핵심 기술 로드맵에서 혁신형 디버터 기술을 8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넣고 있습니다. 2026년 K스타 텅스텐 디버터 제작 설치, 그리고 2035년에는 혁신형 디버터 설계 제작 운전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핵융합로가 상용화될수록 결국 가장 먼저 박살나는 곳이 플라즈마와 직접 맞닿는 부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엔진 출력이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와 냉각이 못 버티면 차를 달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핵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즈마를 만드는 기술만큼 그 플라즈마의 열을 받아내는 디버터와 소재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츠로테크는 이미 그 길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비츠로테크의 전체 실적이 핵융합이나 원전 해체만으로 만들어지는 회사는 아닙니다. 전력기기와 전지 계열 사업 비중이 더 큽니다. 핵융합 역시 아직 이터 중심이고 회사도 사업 보고서에서 현재 핵융합 목표 시장은 이터가 사실상 중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핵융합 매출이 폭발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K스타와 이터에서 장비를 만들어봤고 실제 수주 이력을 쌓았고 원전 해체용 방패물, 플라즈마 처리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융합이 열리면 장비 공급사로, 원전 해체가 커지면 폐기물 처리 기술 공급사로 한 회사 안에 두 개의 에너지 사이클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추로테크를 단순한 핵융합 테마주로 보지 않습니다. 인공태양을 만드는 쪽과 오래된 원전을 정리하는 쪽을 동시에 잡고 있는 에너지 장비 기업, 핵융합과 원전 해체 두 개의 거대한 시장이 동시에 열릴 때 그 길목에서 실제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 바로 비추로테크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테마 바람으로 크게 올랐던 주가도 이제는 충분히 본연의 가치로 회귀를 해둔 상태입니다. 핵융합 테마는 앞으로도 순환매에 자주 걸릴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같이 저평가 구간에서는 꾸준하게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지금처럼 거래량이 바싹 말라있을 때 약한 바람에 작은 불씨만 튕겨져도 주가는 훨훨 날아갈 수 있습니다. 즉, 곧 도래할 현실을 미리 준비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모비스입니다. 이름 때문에 현대모비스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전혀 다른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핵융합과 가속기 같은 초정밀 거대 과학시설의 제어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죠. 여러분, 핵융합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1억 도를 넘는 초고온 플라즈마? 물론 장난 아니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어를 잃는 순간입니다. 수천 개의 센서가 동시에 미쳐 날뛰고 초전도 코일에 불이 붙고 진공과 냉각 장치가 실시간으로 맞물리는데 이 중 단 하나라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실험 전체가 0.1초 만에 끝장납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소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전체를 감시하고 명령을 내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차단하는 중앙신경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힘을 합친 국제핵융합 실험로 이터. 이 거대한 괴물장치 안에는 수많은 제어 부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비스는 그중 무려 5개 부문의 제어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터의 핵심인 중앙 제어 시스템, 코닥과 비상제동 장치인 인터락 시스템, 자동차로 치면 엔진 제어 ECU와 비상 브레이크를 이 작은 회사가 동시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옛적 레퍼런스 하나로 우려먹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과 지난 2026년 2월 모비스는 이터의 초전도 코일 전원 공급 장치 주제역이 업그레이드 개발 계약을 또 따냈습니다. 계약 금액 25억 원,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회사의 당시 연간 매출과 비교하면 무려 절반에 달하는 초대형 잭팟이 2033년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엄청난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터에서 개발한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이 드디어 대한민국 K스타 현장에 직접 투입된 겁니다. 총 38번의 펄스 실험 끝에 실제 센서가 흔들리고 플라즈마가 요동치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이터의 두뇌가 한국의 실전장치 위에서 처음으로 성공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이 제어 기술이 무섭냐면요. 제어 시스템이라는 건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만 잘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장치에서 실제 센서가 흔들리고 플라즈마가 요동치는 현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류 한 번이 발전소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검증된 제어 시스템은 절대로 다른 회사로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이터가 끝나고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실증로, 데모 단계로 넘어가면 이 레퍼런스의 가치는 폭발합니다. 실제로 모비스도 이터의 평판을 바탕으로 데모 프로젝트까지 노리겠다고 벼르고 있죠.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모비스의 전체 매출은 50억 원 안팎이었고 핵융합 가속기 부문 매출도 아직은 작고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입니다. 핵융합 시장 자체가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 전이니까요. 당장 내일 실적이 폭발한다는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작아서 회사도 아직 작은 것뿐입니다. 발전소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중앙신경망, 몸통을 깎아내는 기업은 많아도 그 모든 거대한 쇳덩어리가 한순간에 정확히 숨쉬게 만드는 진짜 두뇌를 쥔 기업은 드뭅니다. 인공태양의 신경망을 장악한 기업, 바로 모비스입니다. 자, 그럼 곧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사막 콘덴서입니다. 여러분, 핵융합이라고 하면 보통 초전도 자석이나 1억도짜리 플라즈마, 거대한 진공용기만 떠올리시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거대한 장치를 실제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전기의 길목을 봅니다. 핵융합 장치는 전기를 조금 쓰는 기계가 아닙니다. K스타만 해도 가열 능력이 30메가와트급이고 이터는 73메가와트, 나중에는 110메가와트까지 바라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30메가와트라고 하면 일반 가정집 수만 가구가 동시에 전기를 풀로 사용해야 겨우 나오는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그런 막대한 전력을 순간순간 정밀하게 밀어넣고 받아내야 하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력 반도체가 아무리 빨리 스위칭을 해도 전압이 출렁이고 순간적인 전력 변화가 그대로 장비에 들이닥치면 시스템 전체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콘덴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력 반도체가 심장이라면 콘덴서는 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도 혈압이 터지지 않게 잡아주는 완충 장치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국내 대표 선두주자가 바로 사막 콘덴서입니다.
이 회사는 1956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로 MLCC부터 필름 콘덴서, DC-링크 콘덴서까지 거의 모든 걸 다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DC-링크를 주목합니다. DC-링크 콘덴서는 인버터와 전력 변환 시스템 안에서 직류 전압을 안정화하고 순간적으로 튀는 전력을 흡수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전기차, 로봇, AI 데이터 센터까지 고전력 시스템이 커질수록 이 부품의 중요성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막 콘덴서의 올해 1분기 매출을 보면 DC-링크 비중이 이미 20%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핵융합 하나만 보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바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SiC 그리고 GaN과 완전히 맞물려 있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들이 왜 주목을 받겠습니까? 더 높은 전압을 버티고 더 빨리 스위칭하고 효율은 높이면서 크기는 줄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반도체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스위칭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변 부품인 콘덴서도 더 높은 전압과 열을 견뎌야 합니다. 즉 전력 반도체가 진화하면 그 옆에 고신뢰성 콘덴서도 같이 진화해야만 하는 운명인 겁니다. 한쪽은 미래의 에너지 핵융합이고 다른 한쪽은 미래의 전력전자 반도체입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전력혁명이 한 회사의 부품 위에서 정확히 겹치는 거죠. 자, 여기서 솔직하게 냉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가 현재 이터나 K스타에 직접 대규모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확정적인 레퍼런스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당장 핵융합 직수해주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포지션은 뭐냐? 핵융합 상용화가 진행될수록 반드시 커질 수밖에 없는 초고전력 전원 안정화 시장에 강력한 잠재 수혜줍니다. 반면에 전력 반도체와 AI, 전장 쪽은 이미 현실의 탄탄한 매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 핵융합 테마가 고개를 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사막 콘덴서가 핵융합 에너지 부문의 특징주로 뉴스까지 떴습니다. 껍데기만 핵융합인 종목들과 달리 사막 콘덴서는 재무 성장성과 안정성에서 테마 내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주가가 먼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구조가 훨씬 좋습니다. 먼 미래의 상용화 일정 하나에만 목을 매는 테마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융합이 조금 늦어져도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고 AI가 쉬어도 전기차가 굴러갑니다. 전기차가 흔들려도 전력 반도체 시장은 커집니다. 결국 세상이 더 많은 전기를 쓰고 더 빠르게 스위칭하고 더 정밀하게 전압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콘덴서가 있습니다. 핵융합에서 전기를 붙잡아주고 전기차에서 인버터를 지탱하고 AI 서버에서 순간 전력 변동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부품. 결국 세상이 전기를 쓰는 모든 현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핵융합과 전력 반도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을 동시에 쥐고 있는 종목, 바로 사막 콘덴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식을 몇 년씩 했는데도 계좌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뉴스도 찾아보고 차트도 공부하고 추천 종목도 수없이 외워보는데 이상하게 내 계좌는 크게 개선이 되질 않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나는 지식을 쌓기 위한 공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한 공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우리는 지금 교양을 쌓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 계좌의 숫자를 바꾸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매일 아침 뉴스를 분석하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쫓아가고 차트상 온갖 보조 지표를 외웁니다. 지식의 양은 늘어납니다. 아는 건 많아집니다. 그런데 계좌는 왜 이 모양일까요? 지식의 양에만 집착하면 자꾸 정답만 찾으려 하다가 주식시장이 가진 본연의 가치와 흐름을 완전히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학문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주식에서 계좌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방법은 결국 돌고 돌아 아주 오래된 불변의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좋은 종목을 비쌀 때 추격하는 게 아니라 쉬어갈 때 사 모으는 것. 말 그대로 눌림 매매입니다. 물론 아무 종목이나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걸 다 눌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눌림이 아니라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미련한 짓이죠. 시장의 최고수들이 보는 진짜 눌림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만의 철저한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재료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뉴스 하나 반짝 뜨고 내일부터 아무도 안 찾는 휘발성 테마라면 아무리 주가가 빠져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의 메가트렌드와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주가가 충분히 의미 있는 눌림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고점에서 덜컥 따라붙으면 그 어떤 우량주라도 이어지는 조정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투자의 성패는 어디서 사느냐보다 얼마나 싸게 유리한 자리에 사느냐에서 갈립니다. 셋째, 이평선들의 밀집, 즉 수렴과 확산입니다. 한 차례 크게 확산됐던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좁혀지고 주가는 주요 지지선을 끈질기게 지켜내며 거래량까지 바닥에서 싹 말라붙는 구간,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꺼진 바로 이 순간이 다음 확산을 준비하는 세력의 숨고르기이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맥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비중을 한 번에 전부 넣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종목도 내일 당장 오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 번에 내 전 재산을 다 박아버리면 조금만 주가가 밀려도 공포에 떨고 조금만 올라도 탐욕에 눈이 멀어 푼돈에 팔아버리죠. 투자의 진짜 핵심은 종목 선정이 아니라 바로 이 탐욕과 공포를 관리하는 비중 제어에 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원칙을 지키며 바닥을 잡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 일주일에 최소 2번씩 핵심 전략 리포트를 PDF 파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왜 절대 망할 수 없는 기업인지, 재무와 지배구조를 낱낱이 뜯어 근거를 적어드리고 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적 병목인지 완벽하게 분석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매매에서 비중을 어떻게 나누고 분할 매수 접근을 해야 하는지 제 실전 매매 보고서까지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죠. 이 모든 정보 전부 무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유료화를 고민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부터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1년 정도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찾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인지 충분히 보여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직접 결과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고 나중에 주변 분들에게 소개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이번 영상을 보고 입장하신 분들은 당연히 평생 무료로 운영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다만 아무나 모실 수는 없습니다. 정말 제발 내 계좌를 바꿔보고 싶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해서 살아남고 싶다 하시는 간절한 분들만 모시려고 합니다. 물론 제 정보를 훔쳐가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독자 인증은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게 분석한 소중한 정보가 타인의 돈벌이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5초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성투라고 2글자만 적어서 편하게 문자 남겨주십시오. 구독자 인증 후 정보방 입장 링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음 단단히 먹으셨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섹터든 어떤 종목이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시장을 보는 눈, 그 눈을 함께 벼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보가 부족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넘칩니다. 유튜브에도, 리포트에도, 커뮤니티에도. 문제는 그 정보들이 저마다 다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판단입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그 기준이 없으면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보를 드린 게 아닙니다. 판단의 근거를 드린 겁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이 시장에서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자의 본질입니다. 누구도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은 매수 신호가 아닙니다. 진입 시점, 포지션 크기, 손절 기준, 요 3가지를 스스로 정하지 않은 채 움직이지 마십시오. 시장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반드시 청구서를 보냅니다. 저는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하러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누군가의 잔치에 쓸 재료가 되는 일, 그걸 막고 싶어서입니다. 시장의 이면을 먼저 들여다보고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 경고등을 켜는 것, 그게 제 역할입니다. 15년간 이 바닥에서 버텨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음 영상도 지금처럼 멋진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로 먹고 사는 남자, 투먹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